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테마별로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호지쌤이 문제를 풀면서 심화 내용의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수업하고 있는 모든 영상은 다 우리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저번에 했던 10파트랑 뭐 이런 것들 특히 결석한 사람들 다 보셔야 됩니다.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파동은요. 이거 파동이거든요. 파동은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퍼져나가야 파동이죠. 자, 진동이 그 자리에서만 진동하면 이건 그냥 진동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파동을 일으킨 지점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파원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뭘 얘기한다? 현상을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파원에서 생긴 진동,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안 퍼지면 파동이 아니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파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리도 있고 지진도 있고 물결이라는 파도도 있고 빛도 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이 퍼져나갈 때요. 이 진동을 옆으로 전달해주는 물질도 필요하다. 그 물질을 뭐라 그런다? 매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걸 옆으로 전달하는 매질은 뭐다? 공기다. 그러면 공기가 없는 천체가 어디니? 달이요. 그럼 달에 가서 내가 말을 하면 너네가 내 말소리 들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다고요. 매질이 없어서. 됐어. 지진의 매질은 뭐겠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를 날아다니면 지진의 영향을 안 받겠죠. 자, 그런가 하면 물결의 매질은 뭡니까? 당연히 물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우리가 육지에 있으면 파도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빛의 매질은 뭡니까? 빛은 우주 공간을 지나오죠. 빛은 유일하게 파동 중에서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파동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파동들의 특성에 따라 나는 파동을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파동을 분류하는데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과거 입시나 영재 입시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파동을 분류할 때 우리 기준은 두 가지로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달될 때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되냐 아니면 없어도 되냐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파동을 나눈다면 매질이 반드시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이 있어요. 이거를 멋진 말로 우린 뭐라 그런다? 탄성파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걸 역학적 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말이다. 됐어. 자, 그런가 하면 파동 그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이가 있다. 근데 파동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다. 알겠어? 네. 없어도 전달되는 유일한 그 하나를 우리는 탄성파가 아니야 비탄성파야 라고 얘기하고요. 그 유일한 하나가 바로 뭡니까? 전자기파입니다. 그 전자기파 안에 빛이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전자기파 안에는 빛 말고 또 뭐 있어요? 하트나 빛 말고 뭐 있어? 전파. 그 다음에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얘네들까지를. 그래서 우리는 다 통틀어 전자기파라고 부른다. 얘네들이 매질 필요 없이 전달되는 비탄성파라. 옛날에는 비탄성파라고 했는데 요즘은 유일하니까 그냥 얘를 전자기파야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거 탄성파, 없어도 되는 거 비탄성파. 근데 요즘은 이걸 현대어로 역학적 파 또는 전자기파라고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 파동을 나눌 수 있다면 또 다른 파동의 분류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동의 분류다. 그게 바로 뭐냐?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전달돼서 A 위치에서 B까지 와서 B에 있는 사람이 느낀다고 치자. 그래서 파동에서 이렇게 옆으로 전달하는 건 파동의 실제 뭡니까? 파동 에너지가 오는 거죠. 그 파동의 에너지가 올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을 어느 쪽으로 출렁여? 이게 문제예요. 됐어? 네. 그랬을 때 실제로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 멋진 말,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됐어? 파동이 전달된다면 이걸 뭐라고 할 거다? 종파라고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동을 나누는 기준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다. 이 두 개의 방향 사이의 각도에 의해서 나누는데 이 각도가 만약에 나란한 방향이라면 우리는 얘를 종파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가는 방향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겠죠. 이렇게 진동한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하다면 우리는 얘를 횡파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수많은 파동 중에서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아이가 누굴까? 소리.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소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음파. 근데 소리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초음파. 됐죠?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서 종파가 있죠. P파입니다. 그러면 지진파 중에서 S파는 뭐란 얘기입니까? 횡파란 얘기죠. 그래서 종파는 이렇게 세 가지만 종파다. 이걸 뺀 나머지가 횡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종파를 외우시는 게 맞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파와 횡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파동에 나는 파동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파동의 구조를 분석한다. 자, 파동의 구조는 주로 횡파의 파동의 구조를 통해서 분석하면 되고요. 그 안에 5가지의 용어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파동의 5요소. 자, 그 중에서 횡파를 보면 한 지점인 여기서 파동이 생겼어. 근데 횡파니까 매질은 진행 방향과 수직하게 진동해.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횡파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X축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른데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 X축을 뭐로 놓냐면 거리로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진동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2야, 여기가 4야, 여기가 6이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m야 라고 놓는다면 자, 우리는 이 중에서 파동 중에서요. 횡파가 이렇게 올 때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을 뭐라 그런다? 마루. 쏙 들어간 부분을 뭐라 그런다?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가 횡파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이거 뭐라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파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남다라는 기호를 쓸 건데 얘는 거리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다. MKS 단위. 자, 이 파장의 정의는 바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다시 말해 뭡니까? 볼에서 볼까지의 최단 거리. 다 같은 말이죠. 그럼 더 멋진 말로 뭐예요? 어쨌든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라는 얘기니까 모양을 뭐라 하느니? 위상.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파장이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쟤는 한 파장이 얼마겠습니까? 네, 라고 해서 얘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죠. 이게 바로 한 파장 4m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X축이 거리가 아니고 이게 시간 초라면 됐어?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렸어요. 여기 2초요. 여기 3초요. 여기 4초요. 이렇게 된다면 똑같이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주기 타임의 약자 라지 t 쓰고요. 단위는 mks 단위 초 쓰겠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2초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주기라는 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1회 진동 시 걸리는 시간이 주기다. 그럼 뭐 거꾸로 얘기하자. 1회가 아니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 이거 뭐라 그러니? 진동수. 그래서 세 번째는 진동수라고 하는 프리퀀시 F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기의 역수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단위도 사실은 주기의 역수 단위 초분의 1이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과학자 이름 헤르츠 쓴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헤르츠의 MKS 단위는 초분의 1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얘는요. 실제로 주기가 2초기 때문에 진동수는 얼마다? 진동수 얼마입니까? 네, 2분의 1 헤르츠 0.5 헤르츠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무조건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그 유명한 진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루에서 마루에서 자 진폭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중심에서 어디까지?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재면 병신이라고 부르죠. 알겠어? 자, 그럼 꼬맹아 이 거리는 누가 간 거니? 매질의 이동 거리예요. 됐어? 파장은 저건 누가 간 거야? 저건 파동 에너지가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 에너지가 간 거리고요. 얘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여기에 있는 매질이 움직인 최대 거리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매질이 움직일 때요. 위쪽 방향으로 최대로 2m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얘는 거꾸로 아래쪽 방향으로 최대로 2m까지 내려올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프리퀀시로 쓰는 진폭이라고 하는 A라고 쓰는 알고 매질의 최대 이동 거리니까 단위는 MKS 미터 씁니다. 그래서 얘는 매질의 최대 변이를 얘기한다. 되겠냐?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우리 단진동 운동할 때도 양쪽을 변이 진폭이라고 불렀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5번째 5번이죠. 자, 이러한 파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옆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파동의 에너지가 이동한다고요. 그럼 얼마나 빨리? 라고 하는 파동에 뭘 구해야 된다? 속력. V라고 쓰고 단위의 선속도니까 미터 퍼 초로 계산합니다. 자, 모든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파동에서도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하시겠죠. 파동의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주기가 시간이고요. 거리는 파장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요.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는데 머리 좋은 척 하시면 얘는 주기분의 1 곱하기 파장인데요. 여기서 주기분의 1을 우리는 뭘로 쓸 수 있다? 진동수로 쓸 수 있다.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 우리가 주로 F 남자 값으로 더 많이 계산하더라.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얘 속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주기분의 파장 하시면 되니까 얘 속력 2m/초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동이라는 개념을 보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긴 파동이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관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건 뭘까요? 매질입니까? 에너지입니까? 둘 다입니까? 파동이 옆으로 이동한다며. 됐죠? 네, 옆으로 이동할 때 실제로 여기 5점에서 A까지 온 건 누굴까요? 에너지만 오죠. 매질 오니 안 오니? 안 옵니다. 그럼 매질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옆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 움직이는 건 파동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고요.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동만 가능하다고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매질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서 파동의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그 파동의 에너지의 속력 뭐가 결정할까요?
빛이라는 파동은요. 그래서 네, 빨랐다 느렸다 하면서 굴절하잖아요. 맞죠? 네, 파동이라는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네, 그거는요. 파동의 속력은 어떤 매질을 통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결정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매질의 상태라는 건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성질은 뜨거워, 차가워, 깊어, 얕아, 알면 무거워, 가벼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파동은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탄성파입니다. 이런 탄성파들은요. 그 안에 입자가 빽빽할 때 빨리 전달될까요? 아니면 느슨할 때 빨리 전달될까요? 빽빽할 수. 왜? 입자와 입자들이 진동을 서로 쳐주면서 전달하니까 입자들이 빽빽해서 가까이 있을수록 빨리 쳐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라는 아이가 빨리 전달될 수 있는 매질의 상태가 뭡니까? 고체입니다. 입자들이 빽빽하게 있는. 그 다음 뭡니까? 액체. 그 다음 뭡니까? 기체예요. 그래서 소리는요. 고체 매질을 가장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같은 공기 기체라도요. 그 공기의 뭐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를까요? 소리는? 온도입니다. 온도입니다. 됐어? 그래서 고온의 공기에서 전달되는 소리의 속력이 저온의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력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듣고 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중학교 내용에는 없었으니까 소리가 전달될 때 공기의 온도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 V는 331 더하기 0.6T로요. 이 T는 섭씨 온도입니다. 자, 소리가 전달될 때 우리가 음속이라고 하는 거요. 표준 음속, 소리의 표준 속도는 얼마야? 라고 하는 거. 이 섭씨 온도가 15도일 때 계산한 값입니다. 그러면 15도 넣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340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음속이 340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평균 온도 15도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1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소리 중에서요. 고음인 소리가 있고 저음인 소리가 있죠. 똑같이 15도의 공기를 지나가. 누가 더 빨리 가? 고음이야 저음이야? 고음이야 저음이야? 고음이요. 고음. 저음. 누가 더 먼저 갈까? 상관없죠. 누가 더 먼저 갈까? 저 진. 저 아니지. V는 상관없어. 근데 상관없어. 고음이 똑같은 거 아니야? 고음이야 저음이야? 고음이요. 고음이요. 병신들아 상관없다고 예뻐를 까비야. 고음이던 저음이던 소리죠. 됐어. 네, 같은 파동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지나가는 매질의 종류와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고음이든 저음이든 그냥 소리라니까. 같은 공기 중을 지나갈 때 속력이 같아야 된다니까. 만약에 고음과 저음이 다르게 전달되면 노래 부를 때 그 고음 저음이 따로따로 전달되는 거 아니야? 저음 먼저 들리고 고음 먼저 들리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멋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같은 파동이라면 소리는 소리, 빛은 빛. 알겠어? 매질만 같다면 전달되는 속도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요. 매질이 필요 없는 빛이요. 비탄성파요. 자,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매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매질이 있으면 방해돼요. 네, 걸리죠, 걸려요. 그러니까 매질이 없을수록 더 빨리 전달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로요. 입자가 빽빽할수록 멋진 말 밀할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뭐하다? 느리다. 그래서 우리가 밀한 매질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새끼 느린 매질 이런 뜻이에요. 됐어? 소한 매질 느슨하게 있는 걸 우리가 소한 매질 이렇게 얘기하죠. 입자가 느슨느슨하게 있어요. 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한 매질 이러면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빛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없을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빛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건 진공에서이네요. 그럼 진공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C라고 쓰고 얘만 광속이라고 한다. 그러면 빛이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요. 이미 속력은 광속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됐어? 훨씬 느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광속에서는요, 진공에서는요, 나 물어보자. 네. 빛의 삼원색. RGB. 한국말로 얘기해. RGB. 한국말로 알지. 한국말로 RGB 뭔데요? RGB. 한국말로 알지. 나 한국말로 알지고 영어로 영어로 뭐야? 초. 초, 파죠. 오. 빨주, 노, 초, 파, 남, 보. 알겠어? 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빨, 초, 파인데요. 그죠? 네. 이게 빛의 삼원색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였어요? 저번에 물올에 나왔습니다. 이거 합성하시라. 합성을 해요? 자, 빨강과 초록을 합하세요.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노란색. 이걸 못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동건이가 얘기할 테니까 너는 다 물어. 빨강과 초록을 합하면 노란색이야, 동건아. 초록과 대박. 파랑을 섞으면? 이거 쓰는 게 시험 문제였거든요. 물어래서. 이걸 못 쓰더라고요. 어렵네요. 못 쓰는지 몰랐어요. 네, 빨강과 초록을 섞으면 노란색이고요. 초록과 파랑을 섞으면 네, 청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자홍색. 이름이 어렵네. 영어가 더 쉬운데. 그러니까 그게 마젠타랑 시향이 나는 거. 자, 이거 세 개 다 합하면 하얀색. 흰색. 빛의 삼원색은 이거고요. 빨초파고요. 세 개 삼원색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수만 몰랐어요. 노란색, 청록색, 자홍색이요. 아 그래요? 네, 미술 시간에 얘기하는 것과 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세 개 삼원색은 다르지만 미술 시간에 입니다. 그래서 세계 삼원색은 이겁니다. 알겠냐?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 빨초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 태양에서요, 꼬맹아, 빨간빛도 오고요, 초록빛도 오고, 파란빛도 온다고 치자. 자, 지구에 누가 먼저 오니? 지구에 누가 먼저 오니? 다 같이 오는 거 아니야? 다르지 않아요? 자, V는 F란다 해서. 이거 쌤이 예전에 말했던 거 네. 기억나요? V는 F 남자인데 누구의 F가 더 클까요? 저 그 보라색이 제일 컸던 걸로 기억해요. 빛은요, 화장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볼까?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가 에너지를 감지해서 그 에너지에 따라 색깔을 분류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가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럼 파동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파동의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가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의 진동수가 제일 뭐하니? 작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빨간색의 진동수가 제일 작아서 꼬맹아 얘 진동수를 1로 보고 10으로 보고 100으로 보면 되거든? 누가 먼저 지구에 오냐고. 누가 먼저 와? 람다 값. 동시에 오죠. 람다 값도 그런데. 실제로 파동은요, 같은 매질을 지나면은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광속 불변의 법칙 기억나요? 네.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이건데 속력 구할 때 V는 F 남자잖아요. 네. 그러면 F 값이 다른데 어떻게 V 값이 똑같아요? 그건 남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파장. 얘 파장 얼마입니까? 111. 그래서 곱해서 다 얼마? 100.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뭐하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이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바로 광속이 불변하기 때문인데 이때 얘기할게요. 광속은 꼬맹아 언제만 불변할까? 같은 매질을 지나갈 때 전달되는 속력이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광속은 진공에서만 그렇습니다. 진공이 아닌 곳에 오면 속력이 달라요. 알겠냐? 네. 자, 이 중에서요. 누구의
여기 진공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동시에 오겠죠. 그래서 항상 백색광의 상태로 지구에 와. 자, 근데 지구에 오면 공기 중 또는 유리 여기를 통과할 때 얘네들의 전달되는 속도는 좀 다릅니다. 자, 속도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합니까? 프리즘에 백색광을 비춥니다. 그러면 이 안에 빨주, 노초, 파남보가 동시에 옵니다. 됐죠? 네, 만약에 속력이 똑같다면 유리에 닿았을 때 굴절률이 어떨까요? 같죠. 근데 실제로 같을까? 아니잖아요. 됐죠? 실제로 보시면 백색광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얘네들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꺾이는 정도, 멋진 말, 굴절률이 달라요. 됐어? 네. 그래서 가장 위쪽에 나타나는 게 무슨 색? 빨주, 노초, 파남, 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확 꺾이니? 보라색. 됐어? 보라색이 많이 꺾인다는 얘기는 보라색은 공기 중하고 유리에서의 속력 차이가 제일 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속력 차가 크니까 제일 많이 꺾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프리즘이 빛을 굴절률에 따라서 분산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타난 이 빨간색 안에는 그럼 또 다른 색깔이 있을까 없을까? 야, 백색광 안에 7개나 들어있었어. 오. 옛날 과학자들은 빛은 가장 순수한 물질이라고 생각했어. 왜? 투명하니까, 백색이니까. 근데 이걸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니까 7가지 색깔로 나뉘네. 와, 저 빛이 순수하지 않았다. 됐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은 순수해? 그럼? 네. 어떻게 알아? 이거 실험을 아니요. 이거 다시 여기를 가리고 빨간색만 또 다른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면 되죠. 네. 안 순수하면 또 분산되겠죠. 얘 분산되냐 안 되냐? 안 돼. 안 돼요. 됐죠?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온 7가지 색깔은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그러니? 하나 단자, 색깔 색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단색광. 몇 개로 되어 있다? 7개. 됐어? 이 단색광 7개가 쪼로록 하나도 빠짐없이 나타나. 이걸 뭐라 그러니?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 거지. 무지개. 이 연속 스펙트럼이 하늘에 떠 있으면 뭐라 그러니? 무지개. 아이! 뭐라 그런다고? 무지개. 그러면 이렇게 무지개가 떴지. 자, 그럼 빨리 봐. 여기에 있는 기억이 무슨 색, 니은이 무슨 색이어야 되니? 기억이 빨리. 누가 더 많이 굴절했니? 기억이니, 니은이? 니은이요. 니은이죠. 더 많이 굴절하는 색깔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색.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바깥쪽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이 무지개를 만든 건 공기 중에 프리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맞죠? 프리즘의 빛을 분산시키니까. 맞죠? 네. 네. 그럼 공기 중에 있는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굴까요? 물방울. 물방울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물방울에 빛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첫 번째, 공기 중에서 물방울로 들어갈 때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니까 뭐하니? 굴절. 굴절. 그리고 여기서 뭐하니? 굴절 한 번 더. 뭐합니까? 아. 반사. 그리고 뭐합니까? 굴절.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의 굴절과 1번의 반사를 통해서 무지개가 만들어집니다. 되겠니? 자, 그랬을 때요. 무지개는 태양의 어느 쪽에 생기니? 내가 봤을 때 태양과 같은 방향에 생기니 반대 방향에 생기니? 반대 방향. 반대 방향에 생기죠? 야. 그러면 아침에 무지개는 어느 쪽 하늘에 뜰까요? 해가 어디서 뜰까요? 아침에 해 어디 있어요? 동쪽. 그러니까 무지개 어디서 뜹니까? 서쪽에서. 서쪽에서 뜹니다. 됐어? 네. 그러면 해질 무렵에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무지개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의 위치와 반대 방향의 무지개가 뜬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공상에서는 빛이 색깔 상관없이 동시에 오지만 공기 중에 안에 있을 때는 색깔마다 속력이 약간씩 달라요. 분산시킬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색깔에 따라서 속력 차이가 없다면 똑같은 프리즘을 들어갔을 때 굴절률이 똑같았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건 진공에서의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였다. 자, 그런가 하면 꼬맹아, 세 번째요. 물이요.
물결. 파도가 쳐요. 자, 파도가 칠 때 어디를 지나갈 때 속도가 제일 빠를까? 파도가 칩니다. 파도는 어디를 지나갈 때 제일 속도가 빠릅니까? 맞아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해저 지형이 달라요. 그래서 수심이 다르다고요. 그치? 여기는 수심이 얕은 곳, 여기는 수심이 뭐한 곳, 깊은 곳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파도가 생겨서 넘실넘실 갑니다. 자, 그랬을 때 깊이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다른데 깊은 쪽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쪽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파도가 쳐서 이렇게 올 때 속력 차이 때문에 변하는 게 있어야죠. V는 F 낭다. 여기는 빨라요. V 값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긴 느려요. V 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파도가 쳐서 막 올 때요. 속력이 바뀐다는 건 이 중에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뭐가 바뀝니까? 남다만 바뀝니다. V는 F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습니다. 자,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또는 빛이 가다가 반사돼서 와 어떤 일이 있어도 진동수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네, 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 자, 실제로 속력이 달라질 때 변하는 것보다 파장의 길이만 변한다. 그러면 속력이 빨라질 때 파장의 길이가 뭐하다는 얘기니? 길다는 얘기죠.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의 길이가 뭐하다는 얘기니?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파장의 길이를 통해서 속력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깊은 물에서는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간 거리가 길다는 얘기고요. 속력이 느려졌다는 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간 거리가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성큼성큼 가는데 여기는 아장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마루들을 연결한 선 보입니까? 마루끼리 옆에 있는 마루끼리 쭉 연결한 선을 우리가 파동의 얼굴이다. 파면이라고 불러요. 자, 이 파면과 파면 사이에 그래서 이 거리, 직선거리 이게 바로 그 파동에 뭘 얘기한다? 이게 한 파장의 길이를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파장의 길이가 점점 뭐해지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얕은 곳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돼요. 그래서 물은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네 번째, 줄도 있죠, 줄. 내가 너네들하고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면서 여기서 진동시켜. 그럼 진동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네, 줄을 진동시켰을 때 그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는 줄의 뭐에 의해 결정될까요? 줄의 두께니 질량이니 무게니? 질량이요. 줄의 질량입니다. 두꺼워도 가벼우면 빨리 전달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질량입니다. 하나 더. 같은 줄이라도 팽팽하게 잡아당긴 장력. 이거예요. 그래서 줄에서가 전달되는 속도는 루트 뮤분의 t입니다. 자, 줄에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은요. 루트 뮤분의 t인데 t는 실을 잡아당길 때 얼마나 세게 잡아당겨? 장력의 크기예요. 세게 잡아당길수록 더 빨리 진동이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밀도라고 읽는데요. 어떤 줄이 있는데요. 얘는 가벼운 줄이에요. 얘는 무거운 줄이에요. 근데 무거운 줄이 길어. 더 무겁게 느껴지겠지. 가벼운 줄 짧아. 더 짧게 느껴지겠지. 그러면 얘는 짧아가지고 1g이야. 얘는 길어서 100g이야. 비교가 적당하니? 아니라는 거죠. 누가 더 가볍고 무거운지를 비교하려면 모든 선을 같은 길이만큼 잘라놓고 질량을 비교하는 게 논리적이겠죠. 그래서 모든 줄을 얼마? 1m 간격으로 잘라서 그 1m가 차지하는 질량값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선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줄을 1m로 잘라서 질량을 비교한 값을 선밀도. 누가 더 정말 가볍냐? 누구예요? 그래서 이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이 전달된다. 그래서 파동이 전달될 때 속력은요. 진동수가 크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매질의 종류가 결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매질의 종류와
상태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결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 중에서 나는 종파 아니 횡파의 구조를 봤어. 횡파. 지금 현재요. 여기에 있던 A라는 매질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됐죠? 여기에 있는 B라는 매질은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C라는 매질은 여기 내려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D라는 매질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됐어. A라고 하는 매질이요. 지금보다 뭐 하냐면 잠시 후에 내려갑니다. 오. B도 내려갑니다. 오. C는 올라가고요. D 올라갑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니? 왼쪽으로 가고 있니? 이 얘기예요.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파동일까? 왼쪽으로 가고 있는 파동일까? 오른쪽. 뭐야 다 오른쪽이야. 그럼 나 왼쪽. 왼쪽.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잠시 후에 이 모습이 앞으로 점점 가죠. 됐죠? 그럼 잠시 후에는 이렇게 나타나야죠. 맞아? 맞니? 네. 자, 그렇다면 A라는 매질의 높이는 여기 와 있어야 되니까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연명할 B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이 새끼. 헤헤 바보들아. C 올라가는 거 맞고요. D는 뭐 합니까? 내려- 내려와야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보세요. 얘가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A 위치 내려오는 거 맞아요? 네. B 위치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됐죠? 자, 여기 있던 C 위치 올라가는 거 맞고요. D 위치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매질이 잠시 후에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느냐 그걸 통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또는 거꾸로 파동이 이쪽으로 간대. 잠시 후에 A가 올라가 내려가 이런 거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꼬맹아 이거 어렵지 않아. 지금 파동 이렇게 그려져 있었잖아.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이게 A고 이게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어. 잠시 후에 이 새끼가 왼쪽으로 간대. 그럼 잠시 후에 여기 있던 모습이 얘한테 나타나. 맞아? 여기 있던 애가 얘한테 가. 맞냐? 자, 여기 있던 애가 C한테 와. 그 다음에 D는요. 여기 있던 애가 오죠.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애가 나의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잠시 후에는. 그러면 잠시 후에는 A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높이가 뭐해지는 애들이? 낮아지는 애들이 와. 맞아? B는요. 낮아지는 애들이 와. C는요. 높아지는 애들이 와. D는요. 높아지는 애들이 와. 되겠어? 그 얘기야. 만약에 이 진행 방향 오른쪽이라면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이 자기한테 오겠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A는 뭐 해야 됩니까? A는 뭐 해야 됩니까? 얘 진행 방향 오른쪽이라면 얘 뭐 해줘? 내려가겠죠. 얘 뭐 합니까? 올라가죠. 맞아? 얘 뭐 합니까? 올라가죠. 얘 뭐 합니까? 내려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행 방향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신 안 차려! 이거 횡파야. 종파 봐봐. 내가 종파를 만들려면요. 예서하고 선생님하고 용초를 가지고 있는데 횡파 만들려면 어떻게 흔들어? 이렇게 흔들죠. 종파 만들려면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만들면 용수철이 이렇게 밀하게 모여있는 부분이 있고 느슨한 부분이 있고 밀하게 모여있는 부분이 있고 느슨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납득합니까? 자, 그 중에서 모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밀, 퍼져있는 부분을 소. 아까 횡파에서는 마루와 골로 표현했는데 종파는 밀, 소, 이 단어로 표현해요. 근데 이렇게 종파의 형태로 그려놓으면 파동의 오요소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폭이 얼마야? 이런 거 보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파인 파동도 우린 다 뭘로? 횡파의 그림으로 바꿔서 분석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좀 보세요. 소리는 종파인데요. 소리를 설명할 때 교과서 그림 다 횡파로 그려져 있어요. 되겠냐? 자, 그럼 이걸 횡파로 바꿔야죠. 횡파로 바꿀 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밀이라는 부분이 횡파의 어떤 위치로 나타날까? 그래서 틀린 거죠.
얘 마루 아니에요. 됐어. 네, 느낌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유가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건 사실은 균질하게 있었던 용수철의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자, 어떻게 바뀐 거냐면 사실은 요 새끼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있던 아이가 이쪽으로 밀려온 거죠. 플러스 X축으로. 맞아. 여기 있는 새끼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밀려온 거예요. 마이너스 X축으로. 똑같이요. 얘 플러스 X축으로 마이너스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랬을 때요. 밀이라고 하는 이 지점의 순간은 플러스 X축에서 마이너스 X축으로 됐어? 바뀌는 건데 이걸 횡파로 바꾸려면요. 종파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횡파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플러스 Y로 마이너스 Y로 플러스 Y로 마이너스 Y로 방향만 바꾸면 횡파된다. 그러니 밀이라는 건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바뀌는 위치.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바뀌는 요점이 밀이다. 하겠냐? 하겠냐? 그러면 소는 어디 있습니까? 소는 마이너스 Y축에서 플러스 Y축으로 바뀌는 여기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소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밀과 소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그려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파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소리. 자, 소리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 소리의 3요소. 불러. 소리의 3요소? 네, 중학교 1학년이라서 기억을 하죠. 이 늙은 개새끼들한테 아, 안 해? 기억나요. 말해. 소리의 높낮이. 높낮이,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의 크기라는 소리의 색이 있어. 맵시. 그 다음에 소리의 맵시라고 하는 게 있죠. 알죠. 자, 이때 이 소리의 3요소는요. 파동의 5가지 구조 중에 누군가가 결정했을 거예요.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 속도.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진동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소리라고 하는 건 일단 내가 들을 수 있는 음파여야 되겠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의 범위. 20에서 2만. 네, 라고 하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걸 가청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들을 청자, 들을 수 있다. 됐어? 가청 진동수인데 가청 진동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를 가청 진동수라고 해요. 그 중에서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음입니다. 진동수가 작아지면 저음인데요. 아무리 민감한 사람이라도 20에서 2만을 넘는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범위 안에서만 들을 수 있고요. 너네들은 2만도 못 들습니다. 늙어서. 선생님은요? 난 들어요. 난 예민하니까. 지금 선생님. 되겠어? 네. 자, 그러면 2만을 넘는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죠. 중파. 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초음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요. 이런 거죠. 됐어? 그래서 이만큼의 범위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가 도가 있을 때 우리가 기본 도의 진동수가 F 값이라면 한 옥타브 위는 얼마? 2F. 또 한 옥타브 위는 4F고요. 진동수가 2배씩 커지면서 한 옥타브 윗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알겠어? 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는 진동수입니다. 알겠어? 네,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소리의 크기. 이거는 뭘로 결정할까요? 선생님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고 싶을 때 소리의 크기. 이렇게 하면 너네들의 진폭이 이렇게 커지잖아. 이게 소리의 크기야. 이 진폭이. 됐어? 이게 소리의 크기.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결정한 거구나.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예요. 됐어? 그래서 이런가. 자, 그 다음에 맵시는요. 같은 파동이라도요. 피아노가 낼 때 떨림의 위치, 바이올린이 낼 때 떨림의 위치, 우리 엄마가 내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오실 때 발자국의 떨림의 위치가 다 다르다고요. 됐죠? 이걸 파형이라고 하죠. 자, 요걸로 되는데 보면은 저는요. 악기요. 악기는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야죠.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레기를 타는. 자,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려면 자 같은 줄이야. 기타 같은 줄을 진동시켜도 도소리나 밑소리가 나야 돼. 됐어? 그러면 똑같은 줄을 진동시켜서 파동이 오기 때문에 속력은 어떠니? 같죠? 예. 속력은 같죠? 자, 근데 속력은 F 남자잖아요? 진동수를 크게 하려면 파장을 뭐하게 하면 돼요? 짧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를 조절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진동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파장의 길이 조절이다. 그 파장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를 눌러주는 코드를 잡는다. 오. 맞아? 네. 그랬을 때요. 꼬맹아 진동수를 크게 하려면 파장을 뭐하게 하면 돼? 짧게 하면 돼. 자, 좋았어. 그러면 파장을 짧게 하면 고음이라고 네가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집어넣은 컵이 있어.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똑같은 컵에 물을 집어넣어서 악기 연주를 할 거야. 물 높이만 다르게 할게. 오. 여기까지. A, B, C. 되겠어? 자, 이거 가지고 악기로 연주할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 만들 거거든. 자, 그랬을 때요.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방법과 후 불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고음 순서대로 두드렸어. 누가 제일 고음이야? 두드렸어. A. 누가 고음이야? 그래서 A. B 우리 한으로 우리야. 누구야? A. 누구 같아? 비비비비비. 그러지 마. 일단 빈 절대 아니고. 두드려서 소리를 냈어요. 고음 A, B, C입니다. 까미. 불어서 소리를 내요. 거꾸로 C, B, A입니다. 정반대예요. 왜 반대일까요? 그 매질이 달라. 진동시키는 매질이 달라요. 두드리는 건 무리한데. 두드리는 두드리는 공기에 양이 달라가지고 장난이. 불어서는 거 공기가. 그런 거 같아. 한 번만 더 줘라. 뽀뽀 날린다. 내가 앞니빨 한 새끼는 뽑아버린다 내가. 쉣. 자, 두드려서 소리 낼 때요. 이 안에 있는 누구를 진동시키는 거니? 누굴 매질로 쓰는 거니? 두드려서 소리 낼 땐 물입니다. 그때 고음이 누구라고요? 물량이 제일 작은 얘가 고음이라고. 그래서 왜? 물량만큼이 요만큼의 파장을 만들어. 얘가 요만큼이야. 얘가 요만큼의 파장이야 라고 하는 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소리가 전달될 때 이렇게 횡파로 그리시면 이런 소리가 됐어? 되돌아오면서 우리 귓속에 들릴 건데 한 파장은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쉽게 얘기할게요. 한 파장 안에는요 가는 진동과 오는 진동이 만나서 만든 모양이 아몬드예요. 아몬드 몇 개 있어야 한 파장이에요? 2개 있어야 한 파장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몬드가 몇 개 있습니까? 요만큼이죠? 2분의 1개 있어요. 됐어? 요 길이가 10cm라면 요 길이가 10cm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0cm짜리 파장을 만들었어요. 이 뜻이에요. 자, 요 길이가 20cm예요. 얘는 한 파장이 얼마예요? 80cm 파장을 만들었어요. 요 길이가 30cm예요. 얘는 한 파장이 얼마입니까? 120이에요. 그래서 매질의 길이가 짧을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아요. 알겠어? 그래서 고음이 됩니다. 알겠냐? 자, 근데 불어서 소리를 낼 때 누굴 진동시킨 거니? 저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공기. 자, 컵 안에 공기요. 네, 얘는 요만큼이 파장입니다. 됐죠?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이 한 파장이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질의 양이 작을수록 훨씬 더 고음의 소리가 난다. 그걸 이용해서 만든 도구를 너네들은 어렸을 때 초딩 때부터 썼다. 뭡니까? 부잣집 아이만 썼다는 뭐라 그러지? 이게 뭐라고 하다가 실로폰이요. 실로폰. 네? 실로폰이 더 똥똥똥똥똥 소리 나는 거. 됐죠? A, B, C, D. 누가 고음이야? A. A. 매질이 짧아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를 칠 때요. 우리가 코드를 잡잖아요.
기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줄에 코드를 잡잖아요. 그 코드를 잡는 부분이 바로 한 파장의 길이를 결정해요. 됐어? 네. 그래서 똑같은 줄이라도 파장의 길이를 조절해서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알겠냐? 이게 코드를 잡는 원리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한다. 자,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거에 세 가지 요소 중에 소리의 높낮이는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가셔야 돼서 설명을 해봐드렸어요. 자, 근데 이러한 파동에도 성질이 있다. 진짜 쓴 거. 파동의 성질. 비싸. 네, 파동의 성질에는요 몇 가지가 있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 파동의 성질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동은 뭐가 있어? 직진성, 두 번째 반사, 세 번째 굴절. 굴절,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내용이죠. 맞아요. 되죠? 근데 통과 들어가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네 번째는 회절, 다섯 번째는 뭐니? 간섭. 요렇게요. 됐죠? 네. 그 중에서요 파동 직진합니다. 특히 빛이 직진하죠.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해서 지구까지 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물질이 있으면 빛이 지구에 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빛의 직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림자지는 현상인데 이 그림자가 우주에도 생긴다. 대박. 누군가가 빛을 가려서 그림자지는 현상 때문에 뭐가 생긴다? 식현상이 생긴다. 그 식현상에 일식과 월식이라는 게 있죠. 자, 일식은 누가 안 보이는 거니? 네, 해가 먹혔어요. 안 보여요. 자, 지구인은 여기서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있었던 해가 안 보여. 누구 때문이야? 달이 내 눈앞을 가리니까. 그래서 네, 잘생긴 애가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일식이 일어날 때 천지 순서다. 불러. 해, 달, 지. 자, 월식은요. 누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달이 안 보이는 거야. 달이 지구 둘레를 돌아서요. 달이 요만큼 와 있어. 얘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일까 안 보일까? 달 여기 있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보이죠. 여기서 햇빛에서 반사돼서 네 눈으로 갈 거니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와 있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됐어. 지구의 뒤통수에 가려주니까. 만약 이렇게 돼서 달이 안 보이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파동이 직진해서 이렇게 오니까 안 보여. 만약에 파동이 직진하지 않고요. 이 새끼가 막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보이겠죠. 너네들이 집 갈 때 저렇게 헤매도구나. PC방 잠깐 들렸다가 더벤티 잠깐 들렸다가 이질 하니까. 그래서 네, 너네처럼 안 간다고요. 직방으로 간다고요. 알겠어? 그 직진성입니다. 직방으로 가면 그림자가 생겨서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저 새끼 고추 딴다. 자, 그래서 식현상이라고 하는 거 파동의 직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사요. 반사가 뭐니? 빛이 거예요. 네, 파동이 가다가 빛이 어떤 매질을 만나서 뭐 하는 거니? 되돌아와요. 되돌아 나오는 현상. 알겠습니까? 파동이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 이걸 우리가 반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사가 일어날 때 사실은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 규칙성을 우리 뭐라 합니까? 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와. 반사 법칙이 뭡니까? 입사가. 그렇죠. 빛이 가다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요. 됐죠? 여기서 반사될 때 그냥 반사되는 게 아니고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반사 법칙이에요.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항상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매질을 통해서요. 매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얘를 우리가 입사광선이래요. 자, 나오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사광선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랬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을 재려면 각도를 재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 법적으로 기준선. 그래서 법선이에요. 법선은 빛이 들어간 면과 90도 되게 선을 그으면 이 아이가 법적인 선, 법선이죠. 됐어? 그럼 입사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모든 각은 법선으로
법선으로부터 거기까지. 법선으로부터 거기까지를 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입사각이고 얘가 반사각인데 학교에서 맨날 사기치느냐고 요각도를 주죠. 30도. 사기꾼이다. 됐죠? 그럼 반사각이 30도다. 그럼 우리는 또 맞다라고 합니다. 그죠? 미각도가 30도면 입사각이 몇 도라는 얘기입니까? 60이니까 반사각이 몇 도입니까? 60도여야죠. 됐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서로 평행하게 오니까 표면이 매끄러우면 그 면에 법선을 그렸을 법선 방향이 다 똑같네요. 그러면 얘가 60도면 나머지도 몇 도네? 60도네. 그럼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도 몇 도네? 다 60도로 나가네. 그렇다면 모든 반사광선이 모두 다 같은 60도 방향으로 나가네. 이걸 무슨 반사라고 합니까? 정반사. 됐어.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운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 이거를 우리는 정반사라고 하고요. 정반사에서 반사된 빛은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간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한 방향 빛을 반사시키고 있는 거 빨리 찾아. 어디 있어? 거울이죠. 오. 근데 거울에서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됐어? 네,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럼 정신병원 가야 돼.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내가 지금 보여요? 호진쌤이 보여준다는데? 어제쌤은 이런 거 싫어요. 호진쌤 자, 보였는데. 네, 특이한 경우겠죠. 그렇죠? 물리의 달인들은 가능하지만 너는 정신병자죠. 그렇죠?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러면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안 보이는데 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어떻게 얘기해? 증거가 있죠. 빛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반사할 때가 나타난 증거 있습니다. 말해봐. 주변이 빛인데 주변의 경치가 뭐 한다고요? 비친다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 얼굴이 거울에 비친 건 거울이 정반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잔잔한 호수 주변의 경치가 비치는 것도 잔잔한 호수 면에서 정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 때 일어나는 반사 뭐라 합니까? 남잡한 반사, 남반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면이 울트렁 한다면 됐죠? 사실은 빛은 항상 평행하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죠. 평행하게 오죠. 근데 평행하게 온 빛이 얘는 여기에 들어왔어. 그러면 요 면에 접선을 그으시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렸더니 오 이거 40도. 그럼 반사각은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40도 이 방향으로 나와요. 맞아. 자, 이 면에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은 이 면의 접선. 그러면 이것과 90도. 그러면 요 각도는 50도. 그러면 얘는 50도 방향으로 튕겨 나가죠. 얘는 여기 들어왔어요. 접선. 그러면 이것과 90도. 법선 이렇게 그려지죠. 요거 20도. 그럼 반대 방향으로 20도. 얘 이렇게 나가요.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면이 거칠 때는요. 빛이 나가는 반사광선의 방향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가면 당연히 주변 경치에 안 비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 경치는 안 비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보는 위치가 다르게 보니. 네, 단지 그 물체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대신에 지금 칠판 보이죠? 네. 칠판이 보인다는 건 칠판에서 나온 빛이 네 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무슨 반사했을까요? 무슨 반사했을까요? 남반사겠죠. 왜? 여기에 내 얼굴 비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서 남반사에서 얘가 모든 방향으로 가니까 저쪽 범소가 앉아있는 쪽에서도 이 글씨가 보이고요. 됐어? 네, 준영이가 앉아있는 쪽에서도 이 글씨가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보입니다. 달이 떠있을 때요. 서울에서도 달을 볼 수 있고 부산에서도 볼 수 있는 건 달 표면에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중에서요. 반사법칙이 성립되는 건 정반사야, 남반사야? 정반사. 둘 다. 반사법칙이 성립되는 건 정반사야, 남반사야? 둘 다. 모두 항상입니다. 반사법칙을 언제나 성립합니다. 네. 됐어? 정반사일 때만 성립하고 남반사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뒤진다. 모든 반사에 항상 성립되는 게 반사법칙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그럼 이제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을 알았어. 근데 파동이 왔잖아.
파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잖아. 나갈 때요. 파동은 위상이 있죠. 반대. 이렇게요. 여기에 와서 마루가 부딪혔어. 그럼 반사돼서 나갈게요. 마루로 나가니 아니면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골로 나가니? 그럼 이거 빛이야. 여기 공기야. 여기 물이야. 물이야. 위상이 그대로 나갈까 반대로 나갈까? 반사돼서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를 가르쳤다. 에휴 병신들 저 진짜. 물은 정왔어. 자, 공기는요 무슨 매질? 빠른 매질, 소환 매질. 맞아? 물은 상대적으로 무한 매질, 밀한 매질. 파동이 가다가 됐어 진동하기 어려운 밀한 매질을 만나면 위상은 정반대로 바뀌어서 나가는 반사를 한다. 와. 알겠습니까? 네. 가다가 자기보다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날 때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돼서 나가요. 이걸 무슨 반사라고 해요? 정반사. 고정답 반사. 아 모르겠다. 위상이 정반대로 반대로 바뀌어서 나가는 걸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데요. 고정단 반사는 자기 원래 매질보다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날 때 일어나는 반사예요. 됐죠? 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갈 때 위상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된다. 이게 고정단 반사다. 그럼 거꾸로요. 자, 물에서요. 됐죠? 반사돼서 옵니다. 자, 물에서 공기 중에 경계면에서 반사돼서 온다고요. 얘는 무슨 반사겠니? 얘는 위상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봐. 물속에서 진동하던 아이가요. 자기보다 진동하기 쉬운 공기를 만났을 때 됐어? 반사돼서 옵니다. 이 반사를 우리가 무슨 반사? 자유단 반사. 이렇게 자유단 반사가 일어날 때 위상이 안 바뀌어요. 위상은 그대로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가는 이런 경우에는 위상이 그대로다. 그럼 꼬맹아 봐봐. 두꺼운 줄, 얇은 줄. 이렇게 돼 있어. 와 대박. 고정단 반사 만들고 싶어. 어디서 흔들어? 고정단 반사 만들고 싶어. 바보들은 무거운 찍어. 쪽에서 먼저 흔들까? 가벼운 쪽에서 먼저 흔들까? 가벼운 가벼운 쪽에서 먼저 흔들어야죠. 가벼운 쪽에서 먼저 흔들어서 이 새끼가 이렇게 갔어? 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죠. 통과하는 진동도 있을 거고요. 반사돼서 오는 진동도 있죠. 맞아요. 통과되는 아이는 어떻게 돼? 통과해요. 그대로 가 이 새끼야. 네. 그대로 가. 위상 안 바뀌어. 그대로 가. 알겠어? 반사돼서 오는 애는? 거꾸로. 네. 얘가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두꺼운 줄에서 먼저 흔들면 얇은 줄을 만나는 순간 반사되겠지? 그때는 위상 변화 없이 그대로 가. 알겠어? 양쪽 다. 죽인다! 파동이 이런 애가 여기 부딪혔어. 오 대박. 반사될 거야. 네. 자유단 반사될 거야. 모양 그려봐. 그려봐. 자유단 반사할 거야. 모양 그려봐. 이거요. 약간 이제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파동이 와서 부딪혔다. 이렇게 하자. 여긴 경사가 완만한데 여긴 급해. 자, 와서 부딪혔어. 자, 부딪혀서 나갈 때 자유단 반사해. 자유단 반사의 모양 그려봐. 그대로 똑같이 나오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나가면 돼. 그대로 똑같이 나가서 어떻게 나가는데? 뷰 나오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 상식이지. 여기가 먼저 부딪혔지. 네. 얘가 먼저 되돌아가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앞과 뒤를 구분해서 잘 그리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사야. 자, 그 다음에 뭐 있니? 골절. 자, 꼬맹아. 반사라고 하는 건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오는 현상이고 반사 법칙이 성립해. 골절은 뭐니? 빛이 가다가 꺾여요. 꺾여 들어가는 현상.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골절이라고 합니다. 자, 파동이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 우리 골절이에요. 근데 가다가 옌병을 왜 꺾이고 지랄이야? 그냥 가지. 속도 차이.
됐어. 매질마다 전달되는 뭐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속력 차이 때문에 꺾여가야 돼. 이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자. 여기요. 계곡에서 놀고 있던 유치원생 아들이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이 새끼 헐. 살리러 가야 돼요. 근데 아빠 여기서 혼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계셨어요. 내가 허우적거리는 거 봤습니다. 아들한테 가는 방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아들을 찾으러 여기 있던 아빠가 여기까지 가야 돼. 다이빙. 점프. 아니 뛰어넘으면 돼. 갈 수. 아이를 살리기 위한 조건은 뭐니? 아이가 물에서 빠져나와요. 수영 선수. 자, 이렇게 갈까요? 1번. 오 괜찮아. 네 어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갈까요? 2번. 2번. 이렇게 갈까요? 3번. 2번 떠 보이니까. 3번 3번. 2번. 3번. 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아들한테 빨리 가야 됩니다. 좀 물살 있을까요? 최단 시간에 올립니다. 그죠? 최단 시간에 올립니다. 원리를 보여드리려고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을 구하러 갈 때요. 여기는 공기 중이고 여기는 물이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그냥 육지라고 보시면 되고 육지고 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빠르니? 육지를 뛰어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방으로 가서 최단 거리로 간다고 해서 아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니? 빨리 느껴봐. 내가 빠른 쪽의 매질을 많이 가야 된다. 내가 빠른 쪽 매질을 최대한 많이 가고 느린 쪽 매질을 최대한 적게 가는 방법이 최소 시간으로 도착하는 겁니다. 이걸 선택한 게 누구다? 파도입니다. 오 똑똑하네. 그래서 파도는 전달되는 속력이 다를 경우에 자기가 빠른 쪽은 많이 가고요. 자기가 느린 쪽은 적게 가는 방향으로 구조합니다. 그러면 이거 법성 그려보세요. 이게 무슨 각이니? 이게 무슨 각이니? 구질각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안 갑니다. 그냥 그려보세요. 요만큼이 무슨 각이겠어? 입사각. 이만큼이 무슨 각이겠어? 이건 병신이라고 합니다. 느린 쪽을 훨씬 더 많이 가는 이 형태로 안 간다. 그건 느린 쪽의 각도가 더 커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병신들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알겠어? 그래서요. 매질마다 속력이 달라서 굴절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매질이 더 빠른 매질인지 느린 매질인지 얘가 가는 방향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파동이 꺾인 걸 보면 어느 쪽이 느린 매질이고 어느 쪽이 빠른 매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선을 그렸을 때 뭐 보면 된다? 각도 보면 된다. 여기 각도가 40도, 여기 각도가 20도래. 그럼 여기 각도 크잖아. 여기가 무슨 매질이란 얘기야? 빠른 매질이란 얘기야. 여기가 무슨 매질이란 얘기야? 느린 매질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속력 계산할 수 있어요. 스넬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굴절 법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에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시간에 의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뭐 있어요? 뒷세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 있냐? 신기, 물속이, 아지랭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위쪽 떠 보이고 물이 커 보이죠. 커 보이고 수심이 뭐해 보인다? 얕아 얕아 보인다. 그러면 꼬맹아 그 수심이 몇 미터로 보이는데? 계산해야죠. 그걸 겉보기 깊이라고 해요. 아 맞다. 그래서 허진쌤이 해주시겠죠. 아니야? 그걸 내가 해야 돼? 릴쌤 화이팅. 계산은 허진쌤이. 오 쌤 괜찮으세요? 안 안 괜찮으세요? 괜찮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허진쌤하고 모의고사 풀이부터 시작해서 더 깊은 얘기를 하십시오. 적어! 서안!